자, 2차 시 동영상 진행하던 중에요. PPT가 살짝 오류가 있어서 제가 잠시 변경하느라고 동영상이 끊어졌어요. 죄송합니다. 편집을 할 수 있으면 붙일 텐데 제가 컴퓨터를 잘 못해서 동영상 두 개로 끊어서 설명하는 거 여러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 배웠던 내용에 이어서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제 피아제는 사람의 인지가 어떻게 발달되는지 단계를 나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것이 어떻게 단계로 나눠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성인이 된 이후에는 여러분 인지가 발달하지는 않죠. 성인기까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이후에는 물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사회적 판단력이라든지 상황 판단력 같은 것들이 좋아지기는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인지예요. 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동기 성장해 가는 과정의 인지 발달을 4단계로 우리가 나누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피아제 이론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도식과 관련된 개념들, 그리고 지금 배우는 인지 발달을 4가지 단계,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4단계로 나누게 돼요. 그런데 이 4단계의 특징,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아동 발달에 있어서 중요점이 찍히는 시기는 전조작기예요.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따라오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간혹 이 용어 너무 어려워. 이거 어떻게 외워? 되게 괴로워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요. 아무래도 영어 단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감각 운동기, 전 조작기, 무슨 말이지라고 하는데 영어 단어의 원래 뜻을 보시는 게 훨씬 더 명확해요. 거의 대부분의 심리학 용어들이 그렇거든요. 한국말로 바꾸다 보면 한문을 이용하면서 오히려 내용이 불분명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첫 번째 단계 지금 출생부터 만 2세까지의 감각운동, 2번이 적혔네요. 죄송합니다. 출생부터 만 2세까지로 나누는 감각운동기 같은 경우에는 센서리 모터 스테이지라고 나오죠. 자, 이 단계는 우리가 뭘 생각하거나 인지적으로 뭐 덧셈을 하거나 뺄셈을 하거나 아니면 부피가 늘어났구나 줄어들었구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단계예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감각운동기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이 시기에는 나의 감각, 만지고, 빨고, 물고, 두드려보고, 기어가서 잡아보고, 뜨거운 거 느껴보고, 이런 것들이 모두 감각이죠. 감각에 의해서 반응하는 운동으로 움직이는 시기다라고 해서 감각운동기라고 이름을 붙이죠. 우리가 프로이드의 이론에서 배웠었던 바로 구강기에 해당하는 시기인데요. 자, 여기 빨기, 잡기와 같은 반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어떤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가정가사라든지 뭐 이런 인간 발달에 대한 부분 배우셨던 부분이 있다면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바빈스키 반사, 모로 반사, 타악 반사, 뭐 이런 반사 배우셨어요? 갓난아기는 태어났을 때 팔을 접어야겠다, 고개를 돌려야겠다. 아기 앉는 거, 신생아 앉는 방법 아세요? 목을 반드시 이렇게 받치고 안아야 된다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아기는 목조차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목을 안 받치고 덜렁 들면 목이 뒤로 이렇게 팍 꺾여버려요. 그래서 크게 다치거든요. 아기를 안을 때는 반드시 목까지 받쳐야 하고요. 아기들을 보면 속삭이로 번데기 같이 꽁꽁꽁꽁 묶어놓죠. 이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 이 팔이 내 팔인지 남의 팔인지 내 몸인지 내가 엄마와 분리되어 있는지 붙어 있는지 이런 개념들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팔이 퍼덕이면 애기들이 자다 깨서 울어요. 자기 팔에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팔 펴보세요. 접어보세요. 이것이 되죠. 그런데 애기들은 내가 팔을 펴야겠구나. 젖병을 잡아야겠. 젖병을 잡아요? 신생아가? 전혀 그렇지 못하죠. 고개도 못 가누고 누워있어요.
생존이 안 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기본 반사를 20여 가지를 가지고 태어나요. 반사적으로 입 안에 뭔가 들어가면 빤다든지 이런 반사들이 있는데요. 한번 동영상으로 제가 그 내용 보여드릴게요. 신생아의 입 주변을 자극했더니 자극물을 향해 고개를 돌린다. 이 행동은 근원 반사다. 근원 반사를 통해 젖을 찾아 힘차게 빠는 능력, 바로 빨기 반사다. 그렇다면 근원 반사와 빨기 반사는 과연 언제부터 생겨날까? 임신 36주에 해당되는 미수가 이 아기의 입을 자극했더니 아기는 입 주변에 닿은 젖꼭지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젖을 찾는 반응을 보였다. 또 근원 반사로 찾은 젖꼭지를 힘차게 빨기 시작한다. 근원 반사와 빨기 반사는 태내에서부터 발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근원 반사와 빨기 반사는 임신 몇 주에 완성될까? 임신 32주에 해당되는 미수가 같은 방법으로 자극을 줬지만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실험 결과 근원 반사는 36주에, 빨기 반사는 그 이전에 완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생아가 두 팔을 벌려 무언가를 잡으려는 행동을 보이는 모로 반사. 목과 머리를 아래로 떨어뜨리면 팔을 활 모양으로 휘면서 무언가를 붙들어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생존 능력이다. 모로 반사가 언제 완성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임신 36주에 해당하는 미수가를 관찰했다. 작은 자극에도 나타나는 모로 반사는 37주에 완성된다. 생후 4일 된 아기를 세워 발을 땅에 닿게 했더니 신기하게도 아기는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걷기를 시도한다. 이 반사는 걷기의 기초가 되며 인간의 걷기 능력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다. 손에 뭔가가 닿으면 무조건 꽉 잡고 놓지 않으려는 잡기 반사. 갓 태어난 신생아인 이 아기는 목욕을 하면서 간호사의 목걸이를 잡고 놓지 않았다. 잡기 반사는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을 보호하려는 생존 능력인 것이다. 제작진은 생후 4일 된 아기를 대상으로 잡기 반사를 검사해봤다. 신기하게도 아기는 의료진의 손을 붙들고 몸을 일으키는 행동을 보였다. 신생아의 잡기 능력은 실로 놀랍다. 의료진의 엄지손가락을 붙들고 매달릴 정도로 아기의 잡기 능력은 뛰어나며 이것은 위험에 처했을수록 더 커진다. 자, 이렇게 각종 반사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시기는 이렇게 반사와 반응으로 인해서 움직이고 지각하는 시기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해되셨죠? 이러한 반사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렸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이 감각운동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특징 중에 하나가 대상영 속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대상영 속성이라는 것은 내 눈앞에 어떤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 시기의 아이들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10개월 정도가 되면 대상영 속성 개념이 생겨서 어떤 사물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여전히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피아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 하면 내가 공을 굴렸어요. 딸한테. 그랬더니 공이 굴러가면 아기가 따라가서 그 공을 주워오죠. 이 놀이를 하다가 공을 굴렸는데 공이 소파 밑으로 또르르 굴러 들어가요. 그러면 아기가 이렇게 보면서 어딘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게 없어진 것처럼 더 이상 찾지 않아요. 뭐지? 왜 더 이상 찾지 않지?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피아제가 알게 된 것이 이 시기의 아기들은 눈에 안 보이면 그냥 없어졌다고 생각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대상영 속성 실험이 있는데 자, 자, 보세요. 아기가 원숭이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종이로 이렇게 가리기만 했더니 세상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이 앉아있죠. 이것이 바로 대상 영속성 개념을 아직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시기가 지나게 되면 아기들은 이제 이거 치워! 라고 하면서 종이를 확 잡아채죠. 그러면 이 아기는 더 이상 내 눈에 엄마가 보이지 않아도 어딘가에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런 것이 대상 영속성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서요, 여러분, 감각 운동기 시기는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이런 내용들로 나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 과목은 뭐 발달 과목까지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각 개월수대로 이러한 특성을 가진다라는 거 참고해 두시고요.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고요. 발달 과목에서 이 신체 발달 부분은 더 자세하게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감각운동기는 넘어가고요. 두 번째 단계가 좀 개념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전조잡기 시기예요. 전조잡기 시기는 우리가 만 2세에서 7세까지, 즉 보통 학교에 들어가기 전 또는 이제 학교 1학년 정도까지로 나뉘게 되죠. 자, 이 시기는 프로이드의 학문기에 해당하는 시기죠. 그래서 이 시기의 아이들이 크게 4가지 특성을 보이는데요. 첫 번째가 상징적 사고, 두 번째가 물활론, 세 번째가 자아중심성,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비가역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 4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상징을 이용하게 돼요. 그래서 상징을 이용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 시기의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 걸 보면 소꿉놀이 같은 걸 할 때 나뭇잎을 따다가 소세지 반찬 만들게요 라면서 나뭇잎을 썬다든지 밥그릇에 모래를 퍼담아서 여보 뭐 진지 드세요 이런 소꿉놀이를 아이들이 하죠. 모래를 쌀로 이용하고 나뭇잎을 소세지 반찬으로 이용하고 상징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전조잡기에 들어오기 전에 아이들의 경우에는요. 차는 차를 갖고 놀고요. 애기들 블럭 가지고 노는 거 보셨어요? 블럭을 그냥 일렬로 쌓는다든가 위로 올린다든가 쌓았다 넘어뜨렸다 쌓았다 넘어뜨렸다 부딪힌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놀죠. 그런데 전조잡기의 시기에 들어오게 되면 상징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달력 종이를 말아서 총으로 사용한다든지 베개를 업고 다니면서 우리 애기 잘 자라 뭐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게 되는 시기가 바로 전조잡기예요. 상징이 가능해져요. 자, 다음 두 번째 이제 물활론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데요. 모든 사물에는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초기에는 그러다가 이후에는 움직이는 것은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아이들이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꽝 부딪혔어요. 문에. 그러면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문 나빠네 떼찌 이렇게 하면서 문을 때리죠. 그러면 애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엄마 더 때려줘요. 뭐 이렇게 하죠. 문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모든 사물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문이 나를 다치게 했다라고 생각하죠. 무생물과 생물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인지가 발달하게 되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생명이 없고 움직이는 것은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예를 들어 움직이는 로봇 장난감을 자기 동생이라고 한다든지 생명이 있는 것으로 다루죠. 자, 세 번째가 자아중심성인데요. 자아중심성이라는 것은 내가 보는 관점으로 모든 사람이 본다라고 생각해요. 자, 이것은 조금 이따가 동영상에 직접 나오는 실험으로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가 비가역성이에요. 비가역성.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실험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자, 똑같은 컵에 물을 담아주고, 똑같다고 칩시다. 물을 이만큼씩 담아요. 자, 두 개가 똑같지? 라고 하면 네, 똑같아요 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컵에 있는 물을 기다란 실린더에 옮깁니다. 여기다가 쪼르르르 부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실린더 안에 높이가 높아지겠죠? 자, 그럼 다음 물어봐요. 이게 많아, 이게 많아라고 하면 이 시기의 아이들은 이게 많다라고 대답해요. 왜냐? 높이가 더 높잖아요. 역조작에서가 불가능해요. 자,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실험으로 보시면 아주 간단해요. 자, 동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엄마가 여기다가 부어볼게. 어떤 게 더 많은지 얘기해줘야 돼. 몇 번이고 같은 양의 물이라는 걸 확인시켜준 후 바로 눈앞에서 그릇만을 바꾼 다음 물의 양을 물어봅니다. 준아, 그릇이 달라졌지? 응. 그럼 엄마가 문제 내볼게. 어떤 게 더 많은 것 같아? 많은 거 가져보세요. 그럼 어떤 거 가져갈 거야? 가져가봐. 준이 앞으로. 그거 가져갈 거야. 이게 더 많아서? 이쪽 게 많아요? 이쪽 게 많아요? 이쪽 게. 이쪽 게. 자기가 바라보는 그릇의 차이만을 믿어버리는 거죠. 7살만 되어도 더 이상은 속지 않습니다. 주황색물이 많을까? 파란색물이 많을까? 똑같아요. 그렇지. 똑같아요. 4살 아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가 보는 것과 같은 것을 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담이 지금 뿡뿡이 어디가 보여요? 눈이 보여? 그러면 예담아 지금 저기 초록 의자에 앉아있는 친구가 노랑이거든? 노랑이랑 인사해봐. 안녕. 그러면 노랑이는 뿡뿡이 어디가 보일까? 입이 보여? 어디가 보이나요? 뭐가 보여 뿡뿡이? 눈이 보였어. 그럼 노랑이는 뿡뿡이 어디가 보일까? 발가락? 노랑이는 뿡뿡이 아이들은 어디가 모두 보일까? 노랑이도 자신과 같은 쪽을 보고 있다고 눈이 말합니다. 보여요? 그러면은 7살은 어떨까요? 아이들은 이제 다른 사람의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시각, 관점을 아는 것은 중요한 시작입니다. 눈 보고 있을 것 같아? 자, 지금 두 가지 실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보여드렸던 실험은 첫 번째 비커에 나오는 것은 자, 질량 보존의 법칙이나 비가역성, 여기다가 따라도 여전히 같다.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자기중심성이 강한 시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보는 관점에서 본다고 생각하죠. 노랑이가 뒤에 앉아있지만 내가 뿡뿡이의 코를 보고 있으니까 노랑이도 코나 발가락이나 배꼽을 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조잡기 아이들에게 어버이날이니까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걸 선물을 사와봐 라고 하면 뭘 사올까요? 그렇죠. 머리핀, 포켓몬 카드, 구슬 팔찌.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도 좋아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시기 전조잡기의 특성이에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이 4가지 특성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학령기라고 이야기하는 초등학교의 단계인데요. 이 시기를 우리가 구체적 조작기라고 하죠. 앞에 전조작기는 조작을 아직 하기 전 단계다라고 해서 전조작기. 세 번째인 구체적 조작기는 조작을 할 수 있되 구체적인 조작이 가능한 시기라는 거예요. 자, 이 시기는 이제 아이들이 정신적 조작이 가능해진다 라고 나오고요. 이 시기의 특징은 1부터 10까지 셀 수 있고 간단한 수조작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요. 만 7세의 수를 알 수 있나요? 요새는 저 4살 때 수 배웠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발달은 사실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시기를 특정하기는 사실 좀 어렵고요. 게다가 이제 이 이론이 정립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 전이기 때문에 차츰적으로 아이들의 인지 수준은 점차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웩슬러 검사도 5년 전에 개발된 검사를 지금 해보면 정상 분포 곡선이 무너져요. 100점이 평균이어야 되는데 115점이 평균이 돼요. 애들이 머리가 더 좋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규준을 맞추기 위해서 5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개편해요. 그래서 지금 보통 5년 정도에 한 번 정도 리뉴얼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대략적으로 문화와 인종과 그리고 지역 간의 차이를 평균화한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나라 아이들은 빠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동영상에서도 보셨듯이 가역성의 획득 똑같아요 라는 것을 요 시기에 아이들은 알죠. 자, 보존 개념이 생긴다 라는 것도 있고요.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바탕으로 분류할 수 있는 유목화의 개념도 생겨요. 이걸 수학적인 개념으로 연결시켜 보자면 이런 것들을 도형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자, 원과 삼각형과 사각형에서 자, 꼭지점이 있는 도형과 없는 도형으로 분류해 보자 하면 이렇게 나뉘겠죠?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개념이 생긴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형식적 조작기로 넘어가요. 자, 마지막 단계예요. 만 11세에서 15세경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요. 피아제 이론의 마지막 단계로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시기예요. 이 시기에는 본격적으로 추상적인 개념, 가설 설정, 연역적 추론, 이런 복잡한 인지 활동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지능검사 잠깐 말씀드렸었죠. 자전거가 무엇입니까? 가위가 무엇입니까? 모자가 무엇입니까를 이해할 수 있지만 형식적 조작기에 들어오지 않은 아이들은 자유가 무엇입니까? 평등이 무엇입니까? 라는 개념을 대답하지 못해요. 모르겠는데, 어려운데 라고 대답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이 가능한지를 보게 되고요. 내면의 가치 체계와 도덕적 판단력을 발달시킨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피아제도 도덕성의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모든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부족하고요. 이제 3차 시에서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에 대해서는 이제 콜버그의 6단계 그리고 그것을 세 수준으로 분류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콜버그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고 3차 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3차 시로 넘어가 봅시다.